2022년 평택시 노사민정협의회 고용 및 노동 관련 강좌를 진행하고 있는 김준희 노무사입니다. 이번에 다뤄볼 주제는요, 원하청 관계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 라고 하는 이 세 가지 강의 중에 약간 마지막 결론에 해당하는 것과 최근에 일어나는 경향을 살펴보는 그런 시간입니다. 우선 앞서서 공부해왔던 시간들을 본다 그러면 비정규직의 개념, 그리고 두 번째로는 특수고용직은 무엇인가 라는 것 잠깐 했고, 그 다음에 위장도급과 불법파견의 문제 속에서 한국 사회의 변화 조짐이 보인다. 그런 것 속에서 한번 살펴볼 수 있는 판례를 한번 공부해봤어요. 근데 이제 실제적인 모습에서는 어떤 갈등이 나타나고 있고, 그 갈등은 우리 사이에서 어떤 쟁점을 가지고 있는가, 이걸 한번 다시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 내용은 이런 겁니다. 금속노조 사업장 안에 사내 하도급이 있는 경우이고, 그 원청 기업이 있는데, 하청 소속 노조가, 왜 하청 소속 노조가 사실상 결정권과 교섭권이 없는 도급사는 빠지고 원청이 나와서 직접 교섭해라. 왜냐면 이제 금속노조라는 하나의 노조 안에 그 지부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하나씩 이렇게 합쳐진 하나의 노조잖아요. 이름으로 본다면. 그래서 금속노조가 하청노조긴 한데 하청 소속 금속노조가 노동쟁의 조정 신청을 했어요. 교섭을 요구하는데 교섭이 들어지지 않자. 그래서 하청기업 노조는 원청을 상대로 쟁의권을 획득하지 못하는 결론이 나왔어요. 지금 뭐냐면 원청의 결정권을 원청에게 교섭을 요구했을 때 원청에게 교섭을 신청할 자격은 없다라는 의미로 해석되는 중노의 판정, 즉 원청을 상대로 원청이 만나주지 않는다고 해서 쟁의권이 부여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결정이 나왔던 거예요. 이 얘기로 본다 그러면 그 도급사들의 연합이라고 하더라도 각자가 교섭하고 파업을 하고 쟁의권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은 그 도급사들이지. 그리고 그 도급사가 위장도급이고 불법 파견이 아니라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전 시간에 뭐예요? 웬만한 도급사들의 현재적 구조로서는 이 도급사의 실체를 무시할 만큼, 즉 완전한 위장도급이고 불법 파견이라서 원청 소속의 근로자로 볼 수 있어까지의 아주 그 전형적으로 무방비 상태로 대기업들이 이렇게 방치시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도급사의 노동조합들은 나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을 통해서 원청 소속이야 라고 얘기를 해도 이 도급 구조에서는 바뀌지가 않으니까 이 도급사들이 노동조합을 결성해서 원청이 나와. 너희들이 근로조건 처우를 결정해. 그리고 우리는 너희들의 근로자고 너희들이 우리를 직접 고용해야 해. 라는 개념으로 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 시작점에서 원청이 노동조합이 금속노조로 합쳐지고 원청 나와. 이렇게 된 상황에서 지금 판정은, 중앙노동위원회 판정은 그 원청이 교섭권을 가지고 있지 않다. 즉, 사내 하도급 노동조합은 교섭을 신청할 자격이 없다. 즉 사용자 의무가 원청에게 없다라는 판정이 나온 겁니다. 그렇게 해서 발생한 쟁의가 있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불법 쟁의가 되겠죠. 불법 쟁의가 일어나면 어떻게 되죠?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 되기 때문에 그 도급사 소속의 직원들을 징계하느냐 마느냐의 문제는 도급사에서 결정할 문제지만 아마 불법 쟁의가 됐기 때문에 그 징계도 정당해지는 것이고, 이 생산 라인을 멈추는 것에 대한 책임과 거기서 입은 손해배상 청구도 인정될 가능성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문제가 심각하죠, 여러분. 바로 이 지점입니다. 이것이 앞서 본 판결에서의 흐름과 연결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이러면 이 문제 어떡하지? 라고 했을 때 여기서 끝나지 않게 되는 것들을 우린 좀 더 이해하고 좀 더 깊게 들어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이러한 구조는 방금 앞서서 본 거는 민간 기업의 경우이고요. 근데 공공부문 제도화 정책 이후에 계약직 근로자들을 정규직화하고 직접 고용을 하긴 어렵지만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은 형태의 무기계약직 근로자로 가는 거는 명확해요. 근데 한 사업장 안에 무기계약직 근로자와 공채 등으로 들어온 정규직 근로자가 이렇게 이중적 지위를 갖게 되면 다양한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노노 갈등이 나타날 수도 있고, 아니면 이 근로자들은, 비정규직 근로자들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긴 했지만 고용의 불안정성만 없어졌을 뿐 근로조건 처우에 있어서는 똑같다라는 문제 속에서 계속적인 갈등이 양산될 수 있잖아요. 그것을 탈피하는 방식으로 자회사라는 것들을 만듭니다. 예를 들면 한국발전,
남동발전이라면 뭐 남동발전 서비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자회사 이름을 뭐 공공부문인 대부분이 서비스라는 이름으로 하거나 뭐 국책은행이라고 볼 수 있는 뭐 IBK는 IBK 서비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안에 청소, 미화, 시설관리 그리고 그 청원경찰 이분들을 간접직으로 자회사 소속으로 직접 고용을 하는 케이스들이 있습니다. 이게 위법이냐 아니냐의 문제가 있었고요. 그렇게 나왔을 때 그 판결이 이렇게 나왔던 겁니다. 법원은 자회사 설립 후에 파견, 용역 근로자를 채용한 거, 즉 자회사가 채용한 것은 직접 고용 의무를 이행했다. 불법 파견이나 아니건 어쨌든 자회사를 통해 이행한 것이고 정부의 정책, 아까 말씀드렸죠? 공공부문 제로화 정책도 이행된 것으로 봤고 용역 통보서, 그러니까 원청회사가 그 자회사 서비스한테 용역 통보서를 보내요. 이렇게 일해달라, 어떤 작업을 해달라. 이렇게 작업 의뢰 및 이렇게 한 것은 자회사가 독자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이 역시 불법 파견이라고 보진 않는다라는 결정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큰 기업하면 도급사가 있었잖아요. 앞서선 설명에서는. 저는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그렇게 그렸던 거예요. 근데 지금은 이따만한 회사야 이따만한 도급사가 있는 거예요. 이 도급사 입장에서는 아니 이런 경우가 어딨냐. 잠깐만요. 이제는 이따만한 도급사와 이따만한 원청사가 있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이 큰 도급사가 이 원청사 소속이다 주장하고 이 큰 도급사는 불법이다. 위장 도급이고 불법 파견이라는 주장을 한 것 속에서 지금 현재 관련된 판결은 아니다. 자회사가 독자적으로 하는 것이라고 본 거예요. 약간 좀 아리송합니다. 그러면 이 자회사 소속의 노동자들은 자신들의 근로조건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자회사를 통해서 어떤 그 조건 요구를 하고 쟁의도 하고 교섭도 하고 이래야 될 거예요. 근데 자회사가 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결정권은 우리에게 없다. 누구에게 있냐? 원청사에게 있다. 그럼 원청사가 우리 직접 고용한 거냐? 원청사가 모든 결정권이 있다 그러면 이 구조가 향후에 어떤 흐름으로 가게 될지는 참 한국 사회에 남아있는 문제인데 어쨌든 이 큰 다회사와 큰 도급사, 그러니까 큰 도급사, 큰 원청사의 구조 속에서는 불법은 아니다라는 지금 판결이 나온 거예요. 앞서 설명했던 법리 중에 적법한 도급이 됐다라는 뜻이랑 똑같습니다. 이 문제 어떻게 할 거냐? 그리고 많은 자회사 노동자들이 처우 개선을 요구하고 있고 그 처우 개선은 원청사에 비해서 불공정하다라는 갈등이 많이 증폭되고 있어요. 그래서 정부 차원에서는 무기계약직 근로자, 그러니까 정말 한마디로 해서 이제 자회사와 관련된 건데 공공부문 제로화 정책으로 있어서 나타난 무기계약직 자회사 노동자들의 처우 개선을 위한 테스크포스 팀이 또 있어요. 근데 거기서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지만 그 결론이 우리 사회에 뿌리내리고 우리 사회에 그 고통을 받는 약간 박탈감을 갖고 있는 노동자들의 위로감을 주는 데 좀 한계가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 문제 어떻게 풀어야 될까요? 한번 관심을 우리 가져볼 필요가 있는 거고 방금 보셨던 것은 공공 영역이에요. 근데 민간 영역의 경우에는 아까 금속노조 자회사 노동조합이 금속노조 안에 그 도급사를 연합한 노동조합이 원청을 상대로 교섭을 요구했는데 그것은 교섭권은 없다. 그래서 쟁의권은 없다라는 해석되는 판정이 나왔어요. 근데 그중에 일부 사항에 대해서는 교섭을 해야 되는 것도 최근에 나오고 있습니다. 판결이. 근데 공공부문에 있어서는 자회사 설립 방식으로 했을 때 위장도급 아니고 불법 파견 아니다라는 판결이 방금 전에 나왔다라고 한번 공부했잖아요. 그럼 이게 민간 영역도 가능한 거야? 라는 궁금증이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면 현대제철 사건이니까 뭐 현대제철 그냥 대놓고 얘기하면 현대제철은 불법 파견을 인정하는 어떤 사법적이고 행정적인 판단이 계속 나오다 보니까 현대제철은 부재소 확약을 조건으로 하는 자회사 고용을 추진했어요. 그래서 현대제철 안에는 자회사 1, 자회사 2, 자회사 3 이렇게 해서 큰 자회사 도급사들을 다 합친 거예요. 이렇게 한 자회사 상황 속에서 불법 파견 리스크를 해소하고자 하는 방법을 결정했어요. 최근에 현대제철이 상당한 많은 그 도급사 관련돼서 많은 좀 갈등이 있었고 막 상황실을 점거하고 이런 모습도 있는데 바로 지금 보시는 그 모습의 변화가 바로 이 쟁점 중에 하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회사 인력 운영 시 유의사항 등 일정한 협약을 체결하고 현대제철 안에 자회사 1, 자회사 2, 자회사 3 그러니까 예전에는 조그만 게 회사들이 수도 없이 이름도 모르는 회사들이 엄청 많았다면 이제 이름 있는 자회사 1, 2, 3 이런 식으로 해서 엄청나게 큰 거예요. 이름도 앞에 그냥 당당하게 현대 붙였어요.
그 관계가 아까 그 보신 그 한국타이어 판결의 모델을 가져와서 그걸 규모를 확장시킨 거라고 볼 수 있어요. 여기서 쟁점은 이 현대제철 자회사에 소속된 노동자들은 이제 확정된 판결이 나온다면, 즉 불법 파견이 아니다라는 판결이 나온다면 적법한 도급이란 얘기잖아요. 방금 공공부문에서 이따만한 원청사와 이따만한 도급사가 불법은 아니다라고 했으니, 그럼 이 엄청나게 큰 공기업은 아니고 엄청나게 큰 민간기업과 엄청나게 큰 자회사도 불법 파견의 구조가 아니라고 볼 여지가 있는가? 그렇다면 이제까지 나는 현대제철 소속이야, 현대제철 소속의 근로자야 라고 하는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을 하면서 격렬하게 투쟁을 전개했던 노동자들은 나는 이제 현대제철의 자회사 근로자로서 정착할 수밖에 없는 법적인 한계가 있는 것이고, 그 다음 문제로 나가겠죠. 우리 자회사의 처우에서는 원청이 책임져 라고 하는 구조로 나아가는 구조로 나타날 수 있게 되는 그 변화 지점에 우리가 놓여 있는 겁니다. 그렇게 봤을 때 실제 원청과 도급사 직원들의 갈등을 보는 건데요. 원청 하청 노조의 교섭을 상대해라 라고 하는 것이 또 변화가 나타나는데, 뭐 여러분 학설적인 걸로 좀 이해는 어렵겠지만 실질적인 지배력서를 바탕으로 해서 원청을 하청 노조의 교섭 상대로 보아야 된다는 중노의 판정이 나오고 있어요. 나오고 있고, 새로운 정부 노동공약이 원청을 하청 노조의 교섭 상대로 보는 사회적 인식을 강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또 존재하기도 합니다. 즉 그 노동위원회 판정과 정부 정책이 약간 충돌을 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이는데, 새로운 정부에서는. 근데 이제 문제는 이 원청을 상대로 그 엄청나게 큰 자회사의 노동자들이 실질적으로 원청이 자회사의 직원들의 어떤 근로 조건을 결정하는 실질적인 지배력을 가지고 있다면 교섭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는 얘기는 교섭이 결렬되면 쟁의권을 가질 수 있다는 얘기가, 자회사가 원청이 요구를 들어주지 않자, 교섭을 나오지 않자 쟁행을 했다라고 하면 원청이 자회사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원청이 이 파업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는 위장도급 불법 파견의 요소는 많이 사라지는 트렌드로 가는데, 교섭의 상대방 노조를 결성해서 책임져 원청 나와 라고 했을 때는 노조법에서는 나오는 것, 사용자 책임은 인정하는 구조로서 나타나고 있어요. 이거는 우리 노사민정협의회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쟁점이에요. 왜냐하면 이 양자 간의 싸움에서 어떻게 조율하고 어떤 것들을 해결할 수 있을까라는 것에서 굉장히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론으로 한번 넘어가 보려고 합니다. 2022년 8월에는 휴게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반기에 휴게시설 의무화에 대해서 대기업의 휴게시설은 때깔나게 좋을 거고, 아주 그 영세한 소규모 사업자의 경우에는 휴게시설이 굉장히 안 좋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런 것을 우리는 그렇게 본다면은 그 도급사 직원들은 도급 휴게소고 뭐 이런 문제가 있다는 거죠. 비정규직 관련돼서. 그렇게 봤을 때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관련돼서 하반기에 굉장히 이슈가 될 것 같아요. 노동조합들은 요구하고 뭐 이렇게 할 테니까. 그 사이에서 우리 평택시 노사민정협의회 여러분들께서는 이 문제 평택시 안에서 어떻게 정착시킬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줬으면 하는 마음에서 보루로 넣었고요. 다음은 이제 대통령 당선인이 뭐 이 영상을 보실 때쯤이면 취임을 하셨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최저임금에 대한 차등화 관련된 방안을 좀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측해 보건대 최저임금법을 개정하는 것은 가능한데, 근데 최저임금법 안에 일단 최저임금법을 개정하는 것은 민주당의 야당이죠. 이제 야당의 협조를 받아야 되는데 그건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요. 그럼 현행 있는 최저임금법으로 업종 간 혹은 지역 간 차등이 가능하냐라고 묻는다면, 현행 최저임금법 안에 업종 간 차등은 가능하다라는 조항이 있긴 있어요. 그래서 논의는 할 수가 있는데, 근데 문제는 이 법조문을 해가지고 업종별로 실제로 차등을 준 적은 없어요, 우리 역사상. 그래서 최저임금법은요, 근데 여러분들 법을 또 공부하신 분은 아실지도 모르겠는데, 뒤가 법으로 끝나는 것과 뒤가 법률로 끝나는 것의 차이가 있는데, 뒤가 법으로 끝나는 것은 헌법에서 2번 만들라고 한 거예요. 헌법 수권 조항이라는 얘기인데, 헌법이 명령한 법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 법의 취지가 헌법에 숙권한 것과 틀리다 그러면 헌법 위반이 될 수가 있어요. 즉 헌법 소원, 헌법 위헌 심판이 들어갈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즉 정부가 정책적으로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차등화하는 논의는 굉장히 일어날 것 같아요. 6, 7월 되면.
근데 결정적으로는 업종별 차등화는 만약에 그냥 정부와 사용자 측 의원이 강행을 한다고 하더라도 헌법 소원이 걸릴 수도 있기 때문에 결정적으로는 업종별 차등의 논의보다는 결론은 최저임금 인상폭이 지난 20년간의 역사 속에서 가장 낮게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흐름은 좀 예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또 우리 안에 여러 가지 사회적 갈등 그리고 노동자 안에 갈등이 또 예견될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우리 평택시 노사민정협의회 분들께서는 평택시 안에서 어떻게 접근해 나갈 것인가와 관련돼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요. 비정규직 관련된 법에서는 차별적 처우를 금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가 원청과 하청에서의 관계 속에서도 아무리 비정규직을 쓴다고 하더라도 차별을 방지하는 법리가 있다는 것을 마지막으로 체크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제가 담당한 강의는 모두 마치도록 하고요. 평택시 노사민정협의회 여러분들의 노사 상생을 위한 노력을 계속되기를 응원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